지금부터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어느 정도 리스크가 지금 쌓여있는 부분들을 좀 볼 겁니다. 그 윤석열 정부로서는 아무래도 입법부의 과반을 놓쳐 있다 보니까 조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없기도 하고 윤석열 정부가 확실한 어떤 우파 노선을 진행하기에도 지금 좀 어려움이 있는 거지. 또 이 참모들의 어떤 능력치의 한계도 있고 또 주변의 리스크도 같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점, 이런 걸 우리가 함께 봤으면 해서 한번 뉴스들을 모아봤어요. 일단 불발됐습니다. 여가부 폐지 계속 밀리고 있어. 이거 하나를 못하고 있어 지금. 이게 정말 문제가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의지만 밝히지 실제로는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예산도 더 늘어가다 보니까 겉으로만 여론만, 그러니까 겉으로는 폐지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폐지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게 딱 좋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여가부 폐지는 결국 제외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7자 공약에 여가부 폐지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입법 동력이 없고 장기간 존폐 논란에 관련 정책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는 것도 정부로서는 부담스럽다. 이게 이명박 정권 때도 쉽지가 않았잖아요. 이명박 정권 때 폐지도 하려다가 때 못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워낙 그런 눈치도 보고 이명박 초반부터 좀 힘들고 이랬으니까 그런다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본인이 이거 공약까지 해서 당선이 됐고 20대 남자들한테 표도 많이 받으셨는데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못한다. 여기에는 아무래도 좀 입법부가 이 민주당이 좀 많이 가져간 것도 있는데 그걸 협상을 할 능력이 있거든. 정부가 민주당 얘기를 하나 들어주고 이것도 폐지하고 저것도 폐지하면은 못할 건 아닌데 충분한 그 가치를 못 느끼는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20대 남자들을 가져가자니 여자들을 다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또 전형적 586 꼰대들의 사고가 지금 이 대통령실을 가득 채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만 하면 다 중도층 날아가고 젊은층 날아가는 짓만 하고 있는 거야. 이 여가부 폐지 문제도 그냥 그런 꼰대들이 이런 여성 단체들 눈치 보고 여성들, 그 젊은 여성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 꼰대들이 무슨 스윗 중남이니 어쩌니 이런 꼴불 사나운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한단 말이지. 걔네들 웃긴 애들이야. 그 586 그 꼰대 아저씨들이 지들이 하면 여자애들 젊은 애들이 좋아해 주는 줄 아나. 예, 그런 식으로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꼴 된 거거든. 그런 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를 지지하지도 않는, 지지한 적도 없는 애들인데.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공약이 틀려질 수가 있는 부분은 그 중간에 무언가가 오염된 생각들이 간다라는 건데, 여가부 폐지를 해야 되는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가부 폐지라는 거는 우리의 예산을 낭비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의 예산이 제대로 출산 장려 정책이라든지 제대로 된 무슨 평등 정책이 같다든지 이러면 이제 남녀 갈등도 줄어들고 출산율도 늘어나고 혼인율도 늘어났겠지. 근데 여성 가족부가 말이 좋아 가족부지 얘네들이 가족 해체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한 게 뭐가 있냐.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남녀 사이를 더 갈라놓고 하는 거 말아마다 쓸데없는 이상한 포스터나 만들고 그러다 욕이나 먹고 이게 여가부가 돈 낭비만 한 거라고. 그런 낭비가 심한 그 부처에 우리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으니까 정부가 다른 쪽에 예산을 못 쓴다고. 여가부 폐지해도 남는 예산이 많은데 그 예산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국가와 국가 간에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제 외교를 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거 받았다, R&D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많이 있었죠. 근데 이게 사실 국가 간에 이런 서약을 하고 이런 거 하는 게 그냥 약속만 하는 거야.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상황이 맞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가는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 정도에서 그냥 서로 간에 뭐라고 할까나 이제 외교 간의 어떤 업적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이제 그림을 만드는 건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이게 가서 공장이 지어지거나 뭐가 만들어졌다 이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냥 허무한 내용이야. 근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 외교 문제에서 벌써부터 지금 좀 물을 먹은 상황이 없습니다. 예, 바로 이 MOU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또 서로 간에 이제 좀 그 외교를 하면 뭔가 성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첫 번째 물 먹은 상황이 나왔어요. 안타깝게도. 형제국 UAE에 물먹은 윤석열 정부 안타깝게도 이번에 놓쳤습니다. 성과가 될 뻔한 건데 바로 이 고등훈련기를 이 아랍에미리트에다가 팔기로 한 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우리 뒤통수 치고 중국산을 채택하기로 하면서 우리가 밀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형제국이라 불렀던 아랍에미리트한테 물을 먹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얘네들이 우리의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살려고 했는데 우리는 이게 발표도 했는데 통수받았어. 예. 그래서 요 수출을 가지고 중국과 싸우는데 아마 중국의 단가 후려치기에 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예. 자, 이렇게 K방산의 대표적 상품이 수출 좌절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에도 우리 쪽 그 훈련기와 이탈리아 쪽 이렇게 고심하다가 이탈리아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당시 카이가 이 아랍에미리트의 수출을 준비했는데 계약이 무산되면서 비상경에 돌입한 바 있다. 또 재차 아랍에미리트 재수출 가능성을 타진해봤는데 또 물을 먹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어려운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먼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통수를 맞아버리니까 원래 외교라는 게 정확하게 이루어졌을 때 이제 폭발성이 나오지 막 그냥 했다 이러면 이제 이런 게 쌓이다 보면 뭐 양치기 소년처럼 되잖아. 믿는 둥 마는 둥 심드릉하게 되니까 될 때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최대한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아랍에미리트한테 이제 물밑으로도 이제 뭐 선물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아마 중국 쪽에서는 무지막지하게 이제 뭘 들어갔겠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쪽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벌써 두 번째인데 그럼 아랍에미리트 지들 양심이 있으면 우리 쪽 전에 물 먹였으니까 이번엔 좀 받아주고 몇 개는 좀 받아주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15대가 좀 그러면은 뭐 한 5대 정도라도 좀 해줘 뭐 이러고 들어가고 우리가 여기 보면 너희들 가서 너희들 히잡 몇 개 사줄게 뭐 이러면서 서로 그럼 되잖아. 우리 김건희 여사님 가서 히잡도 쓰시고 뭐 이렇게 서로 간에 이러고 하고 했는데 이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약간 이제 저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면 뭐 그런 뭐 어디는 뭐 아랍에미리트 적이고 우리는 북한이 적이고 뭐 이런 거나 어떤 외교에 있어서 이 물밑에서 활동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냐 이런 것도 이제 꼬집을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외교 라인이 되게 불안정해. 지금 보면은 그 원래는 그 외교 장관이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맡겼는데 이 진희 형님이 좀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요즘의 외교에 잘 적응을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외교팀이 애초부터가 좀 불안정했잖아. 얘네들이 뭐 일본과 그런 스케줄을 먼저 공개한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뭐 이런 일이 있다든지 뭐 추모 행사에 갔는데 추모를 못하고 뭐 그냥 그리고 멍하니 보고만 있었다든지 뭐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 있을 때도 빨리 대응을 해가지고 물을 빨리 식혀야 되는데 그냥 멍하니 있다 15시간 있다 대응한다든지 이게 외교 라인이 하나같이 다 문제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저 내용도 외교 라인이 잘 가동이 됐다면은 저런 내용이 있어도 그래도 약간의 성과는 내게 좋았던 분위기인데 그걸 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중국한테 우리가 밀렸다라는 것도 굉장히 기분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니지. 중국한테 우리가 밀려? 참. 또 하나 이제 그 윤석열 정부로서는 약간 요 문제가 정권 말미가 될수록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있어요. 이걸 보면은 과거에 이 도이치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소환을 요구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안 왔다고 합니다. 이게 이번에 이제 뭐 전체적인 서류에서 좀 드러난 내용인가 봐. 이 과거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던 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김 여사 변호인에게 전한 뒤 일정을 협의한 끝에 조사 날짜를 잡았는데 김 여사가 출석하지 않았다. 이 과거에 이제 사건 때야. 그래서 김 여사의 소환을 요청했는데 김 여사가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게 팩트다. 변호인단이 소환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이 되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이 서면 조사로 대체해달라. 소환 조사 말고 서면 조사하면 안 되겠냐고 요청했다. 근데 서면 조사로는 불충분하고 김 여사가 직접 나와야겠다라고 해서 그 사건이 그래야 종결될 것이라고 봤는데 계좌나 주가 조작 활용된 횟수 경위 들어볼 때 직접 조사 필요도 봤던 건데 이제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선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요 내용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만 이제 지지율이 더 빠지거나 조금 이제 레임덕 시즌이 오거나 이러면 이제 후려치기가 돼. 막 이렇게 몰아치기, 후려가 아니라 몰아치기 당할 수 있는 지금 이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문제들이 오래 가면 안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그 장모님이 뭐 또 이제 이랬던 게 맞다 해가지고 또 걸린 게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주변에 그 아내 쪽 라인에 약간 좀 리스크가 올라오고 있어서 좀 걱정돼. 저런 부분들은 약간 좀 미리 깨끗하게 좀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 윤석열 정부도 초장부터 이제 불안 요소가 지금 있는 거지 지금. 또 다른 거 윤석열 정부에 우리들이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좌파 쪽도 확실하게 좀 수사 좀 해달라라는 그런 좀 시대적 요청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문재인 정부 때 워낙 좀 드러나지 않은 내용들도 많았고 또 이게 말이 안 되는 과정들도 많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많았다 보니까 털면 분명히 나올 게 많고 실제로 나오는 것도 많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뭔가 수사가 좀 미진하다는 느낌을 막 받게 되거든. 뭐 판결도 미진하지만 수사 속도나 수사 진행이 뭐 이렇게 더뎌. 뭔가 후다닥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면에서는 답답함이 느껴지거든요. 윤사당 검사들 50억 클럽 대체 언제 수사하냐? 과거 어떤 사건 수사할 때는 박수 치시고 잘한다고 하시던 분들이 이젠 정치검찰이라시니 마음이 안 좋다. 김용 정치자금 위반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지난 민주당사에서 했던 한 검사의 말이다. 그러니까 이 민주 쪽을 이제 털던 검사가 민주당 사람들이 박수를 치던 언제고 이제 와서 딴소리 하냐. 자신들을 정의로운 검사로 지켜세우던 민주당 의원들의 달라진 태도를 원망하는 발언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조국 장관 등의 핵심 인사들을 수사하고 검수완박에 반대하면서 사이가 틀어지게 된 이 민주당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가 있는 거죠. 자, 지금 현 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는 다른 숙제가 주어지고 있다. 대장동 의혹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다. 이 의혹에는 김순환 전 검찰총장, 박영수 국정농단 특검, 곽상도 민정수석, 곽상도와 최재경 민정수석, 권순일 대법관 등 검찰과 사법부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측근 검사들이 과거 수사를 같이 했거나 친밀한 관계였던 이들이 많다. 곽상도에게 무죄 판결이 비난이 쇄도하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요 사법부 내용이 좀 말 많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근데 요 사람들이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좀 친분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의심의 눈초리가 생기는 거예요. 김만배 육성에는 곽상도는 고문료로는 안 되지. 다른 사람보다 아들한테 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50억 클럽 거론된 인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50억을 줄 때 총액을 계산한 육성까지 있다.
그런데도 검찰이 이들을 어떻게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의 압수수색 소식은 줄을 잇는데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했던 검사들이라면 검찰 출신, 더더욱 인연이 있는 인사들에선 엄밀해야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요 수사도 좀 똑바로 하라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저런 내용들도 잘 돼야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그 중요한 캐릭터, 중요한 오리지널리티는 검사로서의 어떤 양심적 수사, 어떤 검사로서의 중립적 수사, 검사로서 전혀 어디에 쏠리지 않는 그런 친분에 쏠리지 않는 그런 중립적 수사에 윤석열이라는 인물의 그 어떤 가치가 있는 건데 지금 저들 뭐 윤석열 대통령 친분이 있다든지 관계가 있다든지 같이 한 적이 있다든지에 대한 사람들의 수사가 미진하다면 이것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던 중요한 자산이 이제 깨져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 수사를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또 다른 리스크 하나는 이게 이제 크리티컬할 수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그 보수의 성지 TK에서 별 인기가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나온 기사 제목이 이거네요. 신동아 제목이야. TK에서 윤석열은 박근혜가 아니다. TK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이 박근혜 대통령 때랑 많이 다르다라는 거야. 자, 좀 더 구체적인 지역 바로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을 가보자. 대구 경북에서 2월 첫째 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57, 국민의힘은 53. 둘째 주에 오면은 45%로 급락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12%나 급락을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히려 오른다.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보다 더 빠진다. 자, 집권 세력 텃밭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뭐 윤한연대를 까기도 했고 뭐 나경원 내치기도 했고 이런 일이 있었죠. 자, 이런 과정이 TK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죽 빠지는 상황이 됐다. 대통령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대통령 권위를 흔들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텃밭에서는 비판 여론이 형성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되 대통령에는 비판적인 보수 유권자들이 적잖이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자, 여기를 보면은 TK 쪽을 보면 아주 독특합니다. TK 쪽 안철수의 지지율은 무려 30%, 김기현은 32%. 양쪽이 둘 다 비슷하다는 거야. 천하람도 TK에서는 5.4. 이건 초반대 때예요. 초반대 조사인데도 이 정도를 얻어서 전국 지지율보다 좋은 지지율을 TK에서 받았다. 물론 이후에 이제 그 김기현이 올랐지만 이 지역에 김기현한테 몰빵이 나와야 되는 지역인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김기현은 TK보다도 대전, 충청, 세종에서 많이 얻어갔다. 그러니까 TK 쪽이 그렇게 윤핵관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윤심에 대한 비판 정서가 TK에 존재했으면 명확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가요? 박근혜 대통령 완전히 달랐다 이거죠. 박근혜 대통령 때는 TK의 지지율이 무려 68%였다. 새누리당 지지율은 55%. 즉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높았다라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 심지어는 72%까지 오른 적도 있습니다. TK 지지율. 이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안 내밀 수가 그 마케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선거의 여왕이자 TK 맹주 이상의 영향력을 과시한 박근혜 대통령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경쟁력에선 TK에서 영향력이 입증된 바 없다. 오히려 당원들과 지지층이 본선에서의 경쟁력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밀어주는 후보라고 보는 게 맞다. 즉 TK 기반 혹은 보수의 기반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성장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라는 전략적 투표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충성도나 믿음이 강하지가 않다라는 거야. 그런 와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옆에 이제 김한길이 있고 뭐 탄핵 찬성파들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뭐 나경원 내쫓자, 이준석 내쫓자, 뭐 저기 누구 내쫓자 이러면서 안철수도 까 이러다 여기에 또 무슨 뭐 기업을 압박을 해 뭐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파들이 기대하는 모습과는 이제 좀 괴리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한 명씩 떨어져 나간 게 TK에서도 누수가 있었다라는 해석이겠죠. TK에서 구름처럼 유권자를 몰고 다니던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총선에서 진박 후보들을 내밀었다가 완전히 망했다. 결국에는 김기현이 대표가 된다 한들 윤석열표 공천이 그렇게 쉽지 않고 오히려 선거를 더 크게 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텃밭에서조차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낮으면 어떤 일이 있겠냐. 현역 의원들이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 즉 대통령실에서 야 이 사람 가 이러면 현역들이 빠져줘야 되는데 내가 왜 가? 대통령 팔면 우리 진다 이렇게 갖고 경선까지 붙겠다. 한동훈 장관 정도의 지명도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라는데 현역 의원들에 비해 경쟁력이 있을 리가 없다. 왜 듣본데 뭐 듣도 보도 못하는 사람 와봤자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상민 같은 인물이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과 맞붙을 수 있냐. 그냥 박살나. 이거 이상민 나면 우리 선거 다 지는 거예요 그냥. 자,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고민이 이 TK 쪽에 있는 샤이 보수들을 너무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왜 유튜버들의 정치 한계, 예전에 황교안 그 대표 때도 얘기했지만 이 유튜버들의 문제는 샤이 보수라는 존재를 완전히 싹 다 무시하고 있어. 샤이 보수라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보수거든. 이 사람들은 드러내지 않는단 말이야. 보수가 언제부터 이렇게 막 자기를 드러내고 무슨 투쟁을 앞다치고 길바닥에서 깽판 치고 쌍욕질하고 이런 게 언제부터 우파였어. 그건 좌빨 새끼들이 하던 짓이지. 원래 우파는 굉장히 조용한 진영이었거든. 근데 그런 샤이 보수가 사실 개체가 너무 많단 말이지. 근데 이런 사람들을 싹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네들한테 돈이나 주고 자기네들 무슨 광대지세 돈 주고 박수 쳐주는 이런 덜 떨어진 애들한테 너무 몰입을 하니까 이런 쪽에 정서를 기반으로 했다가는 민심도 잃고 뭐 정치도 있고
이념도 잃어버리는 거야. 이념이 없는 거지. 그냥 돈벌이 수단인데. 근데 이런 사람들 기반으로 정치까지 하게 되면은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데 윤석열 정부가 초장부터 이런 균형을 잘 못 맞춘 거죠. 아, 어딘가에 있는 샤이보수들의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학습을 한 적이 없으니까 샤이보수 자체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TK 쪽에 저런 위반이 일어난다는 거. 요런 대목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기반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점을 빨리 보완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이 보이지 않는 샤이보스들의 존재를 빨리 인지를 하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계속 어떤 터치를 하고 계속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관련해서 이 사람들을 계속 보내고 여러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 근데 듣지를 않고 우리는 선택하고 민다 이런 식이면은 이게 우파 내에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식의 정치를 원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기반이 약간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이 방법론 자체가 계속 우파 쪽의 이 지지 기반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할 수가 있겠죠.